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리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제 직접 대출을 신청할 때, 오늘은 약간 사업계획서 같은 느낌이에요. 직접 대출을 신청할 때 그 신청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 직접 대출은 아무래도 대리대출에 비해서 몇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자, 1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대출이 대리대출하고 다른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대리대출은 보증서나 이런 보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가는 거고, 금리를 깎아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직접 대출은 정부에서 소진공에서 직접 기업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보통 보증서 간접 대출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보증료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직접 대출은 이 보증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증료만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이미 대리대출을 풀로 받은 거예요. 한 1억 원 풀로 받았어요. 근데 나는 돈이 더 필요해. 어떡하죠? 이럴 때 직접 대출을 보완적인 형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대출을 먼저 받아놓고 돈이 부족하면 대리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우리가 뭐 한 번에 그냥 필요한 만큼 이빠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필요한 만큼만 받았다가 부족하면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런 느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힘드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도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근데 한도가 아마 5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2,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2, 3천을 더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로 안 된다고 삐익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정신이 멍멍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선 우리를 구제할 방법이 없구나. 어떡하냐 이거 2, 3천.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에서 저희들을 부르죠. 카드론 이런 데서 막 카드 캐피탈 이런 데서 막 15% 20%짜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러면서부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기서 더 어려우면 지금이야 많이 망했지만 막 러시앤캐시 이런 데도 있죠. 사나머니 그런 데들 막 저축은행 이런 데서 막 30%막 가고 요즘에 그나마 이 고금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고금리도 못 구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더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존재하는 법인데 이렇게 직접 대출을 받고 부족하면 대대출을 받는다던가 대리대출을 받고 부족하면 직접 대출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대리 대출보다 조금 더 그 약간 좀 특수한 그리고 좀 더 사업 계획서나 이런 여러분이 그 사업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금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직접 대출은 대리 대출할 때는 어쨌거나 은행에서도 심사하고 보증기관에서 심사하니까 그냥 그쪽의 서류들 특히 보증기관 쪽의 서류를 잘 써야 되는 거지만 이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매우 매우 잘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서에 대한 구성을 알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좀 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작성하다 좀 헷갈린다 그런 것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표에서 체크를 하는데 보통 자가진단표에서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그냥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자가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대출 못 하니까 여기서 한 가지라도 아닌 거 있으면 굳이 신청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 같은 분들, 뭐 부정청탁, 정부기관 사칭, 그리고 허위 대출 약속,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냐? 이런 경우는 지원이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에 예하면은 이거는 탈락이죠. 아니오를 해야겠죠. 상시 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있고 지구가 가끔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대표자가 한 명이 있어요. 여기다 할게요.
대표자가 한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대표자가 여기 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5명이 있어요. 5명. 그러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아니라 딱 5인이죠. 5인 이상이에요. 1, 2, 3, 4, 5, 5명 있으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5인 이상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되지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표자는 별도로 빼니까요. 그냥 6명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 포함하면 6명, 대표자 제외하고 5명. 근데 이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 명수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요 2명이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냥 3.3% 사업소득세 주고 있어요. 4대 보험은 요 3명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 3명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프리랜서로 3.3% 주는 분들은 우리는 상시 근로자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 건설, 운송, 관업은 5인도 아니고 10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고 전체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하는 경우 보통 큰 이 정도 회사들은 아마 알아서 알 거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소기업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소한 10억 정도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소상공인 직접대출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사업 시작일 이전에 대출 신청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걸로 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체크하는 거고요. 비영리 기관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회 업종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청기업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는 안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체납이 해소가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체납이 해소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납, 한 번에 다 상환한 경우. 두 번째가 징수유예라고 해서 20개월 할부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국세청 담당자랑 협의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체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연체 같은 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재 공단이나 금융기관의 연체 기금을 보유 중이거나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안 되고 요거 9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장에 대해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분이 그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가가 지금 경매 진행 중이다. 이거 어떡하냐. 경매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지금 권리 침해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을 거다. 그럼 빨리 해소가 되면 대출이 나오는 상태로 바뀔 텐데 해소가 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부장 허위로 정책 자금을 선택한 경우 그래서 가능하면 대출은 누구가 대신해서 해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보통 하시기보다는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막히면 센터에 찾아가서도 해달라고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이 센터에서도 서류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이제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폐업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쪽에 한번 보면 업력 7년 초과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7년이 지난 소상공인들은 생각보다 대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미만 기업은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좀 봐주지만 7년 이상 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 그 질문을 남겼어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거 다 뻥이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무슨 뭐 몇십 조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막상 지원하니까 무슨 적자도 났다고 해서 안 되고 뭐 한다고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신 건데 그게 아마 이 7년 이상 기업이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왜 이 항목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항목이 왜 개선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면,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계라는 말은 곧 회사의 부도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레딧 리스크라 그래서 부도 위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도 위험이 매우 높은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살아날 방법이 거의 없다. 뭐 이런 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는 한계 기업의 판정은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매출액이 툭툭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한계 기업이다. 두 번째, 단기 적자 기업 중에서 완전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그래서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이 1억을 다 써가지고 영원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본을 다 쓰고 빚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입니다. 그래서 3번,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 기업.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은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게 되고 재무제표 기준에서 엄격하게 이걸 체크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기부 자금이 그런 특징이기도 하지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가끔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휙 내려가서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즉 어려움, 위기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 있고, 잘 되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서 이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준 건데 기본적으로 중기부 자금이 원칙은 요 위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한테 돈을 부어서 더 잘 되게 하는 걸 그쪽을 오히려 더 목표로 하고, 애매한 기업들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확 일정 이상 내려간 기업들은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냉정하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 기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당장 어떤 작은 난을 위기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평소에 한계 기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잖아요. 뭐냐면은 일반 벤처기업 같은 거나 저희도 스타트업 팁이지만 벤처기업이나 혁신을 통한 기업들은 뭐 한번 좀 위대한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망할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성공하면은 좀 많이 그 남들보다 몇 배로 성공하고 그런 걸 원래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렇지가 않죠. 나 먹고 살려고, 우리 가정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 애들 분유값 주고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자금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진짜 어떤 한 가정이나 경제가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의 그런 이런 로직들, 아까처럼 그 올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의 로직보다는 어려운 기업들도 좀 적자가 좀 나고 자본 잠식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정부의 기조였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하나도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좀 신설한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기업들이 구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구제 금융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나 가정을 살리고 어떤 지역을 살릴 때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에 부채 비율 700% 이상. 그래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부채 비율 700%면 얼마죠? 7배니까 7천. 7천 이상 대출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내이면서 매출액이 1억인데 차입금이 한 8천이다. 이런 경우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보면은 전년 대비 최근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 까다롭죠. 네. 그러니까 7년 초과한 기업들은 이래나 저래나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엄청 까다롭게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 요건들이
줄어들 때 어쨌거나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초반에는 돈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7년 이상 됐으니까 우린 지원 하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힘들 수 있죠. 그래서 7년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케어하는 부분을 좀 영상하고 관련이 없지만 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어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회사 살리려고 묵묵히 속으로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러기보다도 하루하루 어떻게든 내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에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서약서, 이름 사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알아볼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예요. 그래서 업체명을 한번 써볼게요. 업체명 주식회사 스타트업 TV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쓰고 여기서 쓰고 사업자 소재지 쓸 수 있죠. 자가는 이제 내가 이 사업장이 주인일 경우 자가로 체크하시고 아니면 내가 빌렸을 경우엔 임차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무상승인 계획서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아는 분한테 공짜로 사업자 쓰고 있을 때는 임차로 체크를 하시고 대신에 무상승인 계약서를 내시면 됩니다. 주사업장 주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메인 사업장입니다. 업태 종목,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상시근로자는 무슨 기준이요? 4대 보험 기준이요. 상세보험, 상시근로자를 왜 써요? 이거를 써야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거죠. 업태와 종목은 왜 씁니까, 여러분? 이거를 써야 정책자금 제한 업종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업태와 종목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태와 종목은 정책자금 가능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쓰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대출 처리 결과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수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 뭐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 직접 대출은 여러분이 대출 신청 금액을 써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제가 어떤 직접 대출을 받았는데 최대 8천만 원까지랍니다.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4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얼마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4천이니까 최소 4천을 써야겠죠. 8천 그리고 가운데 애매한 금액인 6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그냥 8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8천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요. 4천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8천이 필요한지, 왜 4천이 필요한지를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사업계 있었대. 우리가 8천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8천이 필요한가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쓰는 게 이 사업계에서의 포인트가 되죠. 그냥 그리고 왜 4천을 써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뜰하게 해서 쓸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신청 금액 그리고 용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업상의 용도로 써야 될지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져서 써야 될 거예요. 그 대출 자금에 대한 분류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나 제도전 특별자금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혁신이나 민간 투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장형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이라는 내용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라.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왜곡을 했다가 걸릴 경우 사업계에서의 신뢰성이 없죠. 가능하면 그 사실에 기반해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다 사실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는 지금 매출이 5천만 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1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부가 1억을 주면 우리 한 매출 5억 찍을 수 있어요. 10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주세요. 이런 논리를 갖고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지원했을 때 우리가 5억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은 팩트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를 추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팩트는 과거의 사실이나 결과를 정리해 주는 거고, 미래를 추정하는 거는 팩트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요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5억도 찍을 수 있고 10억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만 주시면 우리 회사 확실하게 성공할게요.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쓰시되 우리가 미래가 왜 우리가 막 5억 10억씩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최대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면 아무래도 선정률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직접 대출을 여러분이 선정이 되려면 그 사업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이런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괜찮은 이런 사업이 됐을 때 매출이 쫙쫙 오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업체명 뭐 이거 내용들 쭉 쓰시고 아까 봤던 내용들 비슷하고요.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장에 해당하시는 경우 자사제조, 외주가공 이거 쓰시면 되겠고 가끔 주문 생산, 시장 생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주문 생산은 이제 고객이 뭔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제화 같은 거 만드는 맞춤형 의복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옷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면은 매장에서 사이즈 다 재고 어떤 원단 하실지 고르고 그리고 양복 맞추잖아요. 양복 같은 거 맞출 때는 주문 생산이죠. 안 만들고 있다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서 만드는 거죠. 반대로 시장 생산 같은 거 똑같은 양복이라도 그냥 아예 기성품 만들어 놓고 그냥 얼마 이렇게 백화점에서 파는 거죠. 백화점에서 파는 양복은 시장 생산, 그리고 전문 맞춤형 양복집 사는 거는 주문 생산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계나 기구에 대해서 종별, 수량, 장부가액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용, 그죠? 영상 촬영용 PC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장비들을 이렇게 계속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비가 이게 좀 이렇게 표를 늘려서 써주시면 좋죠. 근데 장비는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하면은 마이크, 그죠? 뭐 조명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다 더해봤더니 장부가액이 1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해가지고. 그러면 저 회사는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장비만 갖다 팔아도 1억일 거 아니야. 그럼 1억 빌려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이제 나중에 매각해서 빚을 갚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회사의 생산력이라든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여러분 회사한테 좀 도움이 되죠. 그 연역도 가끔 이 2개 있다고 딱 2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늘려 쓰세요. 늘려가지고 나중에 쫙 이렇게 늘려서 쓰시고 그래서 중요한 실적이나 이런 내용도 있으면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에서 뭐 여기 위에 뭐 상호자 대표 변경 이런 것들로 기재하지만 좀 더 좋았던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우수 업체 선정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죠? 뭐 이런 것들 선정 나올 수도 있고 어디에서 브랜드 1위 기업 선정 뭐 아니면은 무슨 인증 획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회사가 플러스 될 만한 요인들 중에서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 넣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특허권 확보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근데 특허권 확보라고 쓰면 무슨 특허권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특허 번호 같은 거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맞죠? 상표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영진도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근데 실경영자의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잘 모르신 경우인데 만약에 제가
대표자예요. 근데 내가 내 이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표가 한 명인데 땡땡땡, 그죠? 실경환자 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본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근속연수랑 주요 경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건 요 두 가지 파트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속연수랑 주요 경력은 그 CEO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해당 이 분야에 얼마나 경력이 있고 오랫동안 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 그 넷플릭스 를 좀 보다 보니까 막 30년, 40년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프로페셔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업력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쓰고요. 여기서 주요 경력 요 부분에서 이 동업계 종사 기간, 특히 동업계 같은 업종에서 일한 기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매출 현황. 이게 아까 얘기했죠. 사실에 기반해서 이거 사실이죠. 매출 현황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금년 2025년이니까 향후에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예측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매출 1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인생에서 장애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한 1, 2억 대출을 받으면 요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장애를 해결하고 우리는 2년 안에 매출 10억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거에 대한 항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내가 현재까지 1억을 찍었는데 25년에도 1억이고 26년에도 1억이고 27년에도 1억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1억 줘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다른 업체는 1억 주시면 10억 찍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1억 주시면 그냥 1억 잘 벌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누가 1억을 주겠냐고. 그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계에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비약적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닌 거야. 이쪽 사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성장할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시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그냥 실적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22년에 1을 했는데 23년에 3 했고 갑자기 30 했어.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대충 뭐 35, 40 써도 그죠? 이렇게 급성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본 매출 자체가 30억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매출이 있는 회사라면 나중에 뒤로 가서도 크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좀 못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기업들은 대출 신청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과거가 뭐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살짝 올랐거나 근데 더 필요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자금을 어떤 지렛대를 받았을 때 회사가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중요합니다. 주요 거래처는 그냥 홈택스에서 있는 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재산권 중요하죠. 인증 중요하죠. 수상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드림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좀 괜찮은 경진 대회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려드리는 게 지역별로 하는 그런 작은 대회들이 있어요. 막 구에서 하는 대회도 있고 시에서 하는 대회도 있고 그런 대회 있으면 나가보세요. 그래서 상을 받아오면 여러분들이 이 포상 실적도 대출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뭐 일도 아니죠. 이거는 넘어가고 자금 소요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금 소요 계획, 자금 소요 계획. 그래서 자금 소요 계획은 조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 자금은 담보 대출이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거의 운전 자금이라고 봐요. 운전 자금이라고 보고 그리고 본건 차입금은 이번에 소상공인 직접 대출 받아서 얼마를 조달할 건지 1억을 조달하겠습니다. 자체 자금은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해요.
회사는 2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요. 저희한테 1억만 주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공단 자금만 있으면 돼서 은행 자금들은 필요 없어요. 그럴 경우 1.2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 1.2억 가지고 우리가 5억, 10억, 20억 뭐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때 괜찮은 사업 계획서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 9번 주요 생산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생산 제품에서 제품명 쓰고 제품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쓰고 여기서는 중요한 이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별지를 사용해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벌써 30분이나 됐네요. 네, 분량 조절 실패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평가를 할 때 정량 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위주로 그리고 수치 위주의 건데 예를 들면은 직원이 고용 현재 몇 명 돼 있냐 그리고 매출 얼마 냈냐 투자 얼마 받았냐 뭐 이런 게 정량 평가예요. 특허 몇 개 있냐 그 이런 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잘 받는 거 그게 정량 평가입니다. 근데 특허 얘기 나와서 그런데 특허가 10개가 있으면 뭐예요? 다 철지난 옛날 특허야. 10년 전, 20년 전. 그러면 100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가 1개가 있어도 특허가 100개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특허 1개가 왜 가치가 뛰어난지 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열심히 설명해야겠죠. 이 특허가 뭔지. 그게 정성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정량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떠한 우리가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요게 나오면 왜 대박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동안 있었던 사업상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성평가 점수가 올라가서 정량 점수는 낮지만 정성 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팩트적으로 실적이 너무 뛰어나고 자신 있는 기업들은 내면 거의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을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에 대해서 라인업을 써주고 예를 들어서 이 A란 여기 제품 1번 제품은 매출이 제일 높은 제품이에요.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냥 3번 제품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 3번 제품은 뭐냐면 현재 매출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터지면 대박인 거 있어요. 그죠? 얘는 터져도 그냥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올라가. 얘는 터지면 대박 상승하는 거. 그러면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1번 제품은 아까 제가 별로 안 좋은 게 뭐예요? 매출이 맨날 똑같은 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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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매출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1억을 줘봤자 매출 똑같으니까 자금을 공급한 효과가 없죠. 근데 요런 제품은 현재 1천만 원이지만 뭐 아니면 도지만 터지면 10억 가고 망하면 빵원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동시에 섞여버리면 나중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이게 막 5억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1억짜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볼 수 있죠.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그래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이 제품 용도를 쓰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 강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상품들은 대개의 그런 지원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 혁신적인 뭔가의 제품과 서비스로 돈을 끌어올리는 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혁신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현실성이 있는 거죠. 현금을 많이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서로 섞였을 때 괜찮은 사업 조합입니다. 근데 아무튼 있는 대로 그대로 써서 대충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은 1억을 지원받았을 때 5억, 10억을 올릴 수 있도록 제품군도 이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제품군 중에서는 실은 현재 매출이 적더라도 이렇게 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하나쯤은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대출받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별지를 작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품 및 용도 및 특징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품인지 모르니까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게 기본적으로 1번입니다.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제품 같은 거 할 때 이미지 같은 걸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같은 거, 메뉴 사진이나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서비스라는 사진들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 옆에 설명 쭉쭉쭉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요거 요만큼 쓰라고 해서 요만큼 쓰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최소 반 페이지 이상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기술의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음식점이다 그럼 맛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간, 인테리어의 경쟁력도 있을 거고 상권, 입지 경쟁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품의 경쟁력도 있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사가 누구인지를 써줘야 되고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차별적인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요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품질은 조금 비슷하지만 가격이 확실히 30% 이상 쌉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우리의 아이템은 가격이 비싼 대신 어떤 부분이 AS가 확실합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경쟁사랑 좀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잘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성, 가격 경쟁력, 우리 경쟁력 그리고 상권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줘야지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 사업을 선정시켜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고 경쟁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어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 같은 경우 여기는 중요하죠. 용도 및 서비스는 약간 설명에 가까워요. 우리 아이템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가격도 싸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요 부분 차별성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경쟁사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죠. 최소 반 페이지 이상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 전망이라던가 뭐 경쟁업체 현황 뭐 아까 또 나오죠. 네, 경쟁업체 현황 같은 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특히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요 수요처. 우리 제품 잘 사줄 사람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타겟 고객이 누구냐? 20대 여성이냐? 30대 남성이냐?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겟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판매를 확장할 건지 그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은 조금 그나마 좀 낮아도 돼요. 아까처럼 이 아이템 속에 경쟁력 매우 중요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판매 계획. 판매 계획 같은 경우는 1페이지 이상으로 좀 갈 정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게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계획도 좀 포함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너무 적으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마케팅 계획은 대단히 많이 중요합니다. 실은 마케팅 계획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마케팅 계획에서 특히 광고 계획 같은 거 대충 쓰시지 말고 가능하면 광고 계획 같은 경우도 좀 금액적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 달에 1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12개월 하면은 연간 1200만 원 광고비를 낼 거 아니에요. 연간 1200만 원의 광고비를 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광고를 돌려보니 10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매출이 1.2억이 났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썼냐? 만약에 이번에 1억 지원을 받을 때 광고비를 300으로 늘려버릴 거예요. 100만 원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월 200씩 더 늘려버려. 그러면은 1억일 때, 그러니까 1200만 원 썼을 때 1.2억 매출 찍었으니까 반대로 3600을 쓰게 되면 3억 6천을 내겠죠. 이런 식으로 광고비 올리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되면 1억 투자하면은 원래 1억 찍던 회사가 3억을 찍는다는 거구나. 뽑아줘야겠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비용을 어떻게 쓰면서 그게 매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쓴다면 정말 최고의 경우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렇지 못하신 경우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주신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마케팅 방법이나 마케팅을 언제 할 건지 상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힘드시면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아서 마케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쓰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자금이 급하니까 바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충분히 이렇게 계획서 같은 걸 써보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내용이 좀 보강이 되면 그때 가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의서 같은 내용들을 체크 하면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공공 데이터 같은 거로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뽑아서 내야 되는 서류들을 거의 뽑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좀 체크하고 사인할 게 많으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편하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직접 대출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정책자금용을 위한 사업계획서 쓰는 법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저희도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금년에는 좀 온라인 교육도 조금 할까 좀 진행이 됩니다. 콘텐츠 만드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영상이라도 한번 맛배기로 들어보고 좀 감을 좀 잡으셨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직접 대출은 간접 대출하고 다르게 신청서를 빡빡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팩트를 베이스로 쓰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부분은 공을 들여 써야 되고, 별지를 들여서도 놀려 써야 되고, 그리고 특히 경쟁력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인지, 팔았을 때 예상되는 매출이 지원받기 전보다 효과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당연히 뽑힐 수가 있고,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도 수치가 커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이 중기부, 특히 소진공도 중기부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기본 로직은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계 기업들은 잘라버리잖아요. 이 자가계 진단 여기처럼. 그래서 한계 기업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줬을 때 몇 배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직접 기업에도 대출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야 자금 받을 가능성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사업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직접 대출 관련해서 또 다른 그 사업들 나왔을 때 다시 좀 추가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